코스피가 다시 3,000선을 회복한 가운데 앞서 뉴욕 증시에서도 다우지수가 1.46% 오르는 등 주요 지수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하원의 1조 9천억 달러 초대형 재정 부양안 통과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쿠팡의 공모가가 35달러, 우리 돈 약 4만 원으로 정해졌다라고 미국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쿠팡은 이번 기업 공개로 5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오늘 오후에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투기가 의심되는 국토교통부와 LH의 직원 수, 또 투기 시점 등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 가속화에도 사흘째 400명대 신규 확진자가 계속되면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재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금융시장 소식으로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경기부양책 최종 타결 소식에 국내 증시도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 내마녀의 날입니다. 올해 첫 내마녀의 날이라서 보통 이날은 변동성이 크기 마련인데 미국발 증시 훈풍이 분 것 같아요. 네,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유지하며 현재는 3,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전 11시 15분 기준 2.06% 오른 3,018.92에 거래 중입니다. 외국인이 3,952억 원, 기관이 2,202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6,171억 원 팔아치우며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모두 오름세입니다. SK하이닉스는 3%대로 오르고 있고 테슬라용 배터리 생산 계획이 보도된 LG화학은 4%대 강세입니다. 또 삼성 SDI가 대규모 연구 개발 투자와 중국 배터리 공장 증설에 나선다는 소식으로 7%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39% 오르며 900선 회복에 성공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7원 65전 내린 1,135원 5전입니다. 환율도 크게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고요? 네, 다우지수는 1.46%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0.6% 올라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장 막판 하락 반전하며 0.04% 하락했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하원에서 최종 통과되면서 경기 민감주 중심의 다우지수에 상승 동력을 제공했는데요. 보잉은 6.39%, 시티그룹은 3.89% 올랐습니다. 반면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5%대 초반까지 내려갔지만 기술주는 여전히 불안한 흐름이었습니다. 테슬라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일제히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부양책 통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기술주에서 경기 민감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쿠팡의 공모 가격이 확정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쿠팡 측이 희망한 가격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온라인 유통시장의 공룡인 쿠팡이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요. 공모가가 얼마로 정해졌습니까? 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쿠팡의 최종 공모가는 35달러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쿠팡이 희망한 최저 32달러, 최고 34달러 밴드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쿠팡은 이번 기업 공개에 1억 2천만 주를 공모했는데요. 주당 35달러를 기준으로 42억 달러, 4조 8천억 원가량을 조달하게 됩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한 외국 기업 중에서는 지난 2014년 217억 달러를 조달한 알리바바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고 올 들어 미국 최대 IPO가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쿠팡의 기업 가치가 630억 달러, 우리 돈 71조 8천억 원가량이 된다고 보도했는데요. 공모 희망가 상단인 34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5조 7천억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쿠팡은 오늘 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종목 코드 CPNG로 거래를 시작합니다. 네, 사실 쿠팡이란 기업은 오랜 기간 적자를 면치 못해왔습니다. 이번 자금 조달로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네, 쿠팡의 누적 적자는 4조 원에 달하는데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한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흑자 전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장 수익 개선보다는 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쿠팡은 막대한 인프라, 신산업 투자로 시장을 확대하는 아마존식 모델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특히 물류 부문에서는 로켓 배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물품 보관, 포장, 배송, 재고 관리를 총괄하는 풀페이먼트 센터를 추가로 세울 계획입니다. 여기에 배달앱 쿠팡이츠, 또 OTT 서비스 쿠팡플레이 등 신사업 확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장가입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이 흥행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소액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바뀐 주식 배정 방식에 시중 자금이 크게 몰렸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어제 청약이 마감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자금이 얼마나 몰렸습니까? 네, 청약 자금은 첫날만 14조 원이 몰렸는데 둘째 날엔 50조 원 더 늘었습니다. 대표 주관사인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주관사 6곳에 모인 청약 증거금은 모두 63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흥행한 빅히트와 카카오게임즈도 모두 58조 원대에 그쳤는데 이를 뛰어넘었습니다. 청약 건수 또한 239만 8천 건으로 역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말 그대로 청약 광풍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별로 주식 배정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삼성증권과 하나금융투자에서 균등 배정을 노리고 최소 수량인 10주만 신청한 경우에는 한 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증권사 모두 청약자 수가 균등 배정 물량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무작위 추첨에 당첨돼야 주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각사에 따르면 삼성증권에서 균등 배정으로 한 주도 못 받는 사람은 24만 9천여 명, 하나금융투자는 5만 7천여 명입니다. 소액 투자자에게 좀 유리하도록 이번에 주식 배정 방식을 바꾸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주도 못 받는 사례가 또 다수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배정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네, 하나금융투자 청약자라면 지금 HTS에서 추첨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삼성증권은 오늘 오후 배정 결과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증권사 4곳에서는 최소 증거금만 냈다면 최소 한 주 이상은 받을 수 있는데요. 공모주 배정 결과는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는 모두 나오고 상장일은 오는 18일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LH 투기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국토부와 또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당이 부당이익을 5배까지 환수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장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드디어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공개가 됩니까?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 총 14,500여 명을 1차 조사한 결과가 오늘 오후 발표되는데요. 대상 지역은 광명, 시흥,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총 8곳입니다. 택지지구 지정 5년 전까지 거래 내역을 조사했는데요. LH 자체 조사에서 이미 토지 거래가 확인된 직원 13명 외에 수십 명의 직원이 개발지 땅을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제 조사 발표가 나고 앞으로 조사는 어떻게 됩니까? 2차 조사는 국토부와 LH 직원 가족, 지방공기업, 지자체 등까지 확대되면서 조사 규모가 10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범위가 넓고 일일이 동의서가 필요하다 보니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조사가 아닌 정부 특수본의 수사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대검찰청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검찰은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 방법 등을 경찰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종사자와 외부인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부당이익을 최대 5배까지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야당에 제안했는데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한번 해보자며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을 만 65세 이상 고령층으로까지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 조정안은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손소구 기자. 네, 손소구입니다.
정부가 말 그대로 고심 끝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을 이제 고령자로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성 논란이 있어서 이제 장고에 들어갔었는데요. 이렇게 결정한 배경은 뭘까요? 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어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어서 65세 이상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허용하는 것을 최종 결정하고 오늘 발표했는데요. 위원회는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중증도로 진행하는 것을 70% 이상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진단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만 65세 이상 입원자와 입소자, 종사자 등 약 37만 6천 명에 대해서도 이달 중 예방접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2차 백신 접종 기준도 일부 변경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급 상황이나 접종 간격을 고려해서 2차 접종 예약일 기준을 현행 8주에서 10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1차 접종자 중에서 중증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인 사람은 2차 접종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또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를 하죠. 네, 정부는 최근 확진자 추이나 향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확진자가 400명대를 넘나드는 등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고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재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오후 10시까지로 돼 있는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오늘 자정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70명으로 사흘 연속 400명대 후반부를 기록했습니다. SBS 비즈 손석우입니다. 다음은 우리 기업들 소식도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삼성 불법 합병과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5달 만에 재개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시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다른 재판이 또 시작이 된다는 뜻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강상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우선 재판 일정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삼성 합병 회계 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재확산과 법원 정기 인사로 연기된 지 5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했다고 보고 이들을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법적인 경영활동이었고 회계 처리 역시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이 부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0월 첫 기일 당시에도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또 일명 우유주사라고도 하는데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한 수사 여부도 오늘 결정이 된다고요? 네, 이 부회장 측은 올해 초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는데요. 검찰 수사심의위는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평가하는 제도로 수사 계속 여부 등을 이 검찰에 권고합니다. 심의 개최 여부는 오늘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해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삼성 측은 의료시술 과정에서 합법적인 처치 외에 불법 투약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SBS 비즈 강산입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코테신라는 창세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50억 원에 가까운 연봉을 챙겨갔다고 하는데요. 이게 전년과 비교해도 대폭 늘어난 수준이라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어마한입니다. 이게 1년 사이 늘어난 수준이 그럼 얼마나 됩니까? 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지난해 48억 9,200만 원의 보수를 수령했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 32억 원 정도였던 연봉에서 17억 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호텔신라는 최대 적자를 기록, 영업 손실만 1,853억 원에 달했는데요. 해외여행 호조로 매출 5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일군 지 1년여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린 겁니다. 이런 가운데 남산 한옥호텔 건립과 신라 모노그램 다낭 등 해외 호텔 사업마저 차질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사장은 지난해 급여만 11억 8,400만 원, 상여와 기타 근로소득의 경우 37억 원을 넘게 수령했습니다. 급여의 경우 전년보다 1억 원가량 줄었지만 상여금은 같은 기간 18억 원가량 올랐습니다. 전해준 대로라면 회사 경영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이 사장의 연봉이 그럼에도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성과금이 대폭 오른 데엔 장기성과 인센티브 영향이 큰데요. 장기성과 인센티브는 이전 3년간 실적을 평가해 임원의 3년간 평균 연봉을 기초로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산정 지급합니다. 지난 2019년 3천억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면서 실적 고공행진을 이끈 공로가 인정된 건데요. 호텔신라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 경영 역량과 리더십 발휘를 통해 2020년 매출액 3조를 달성했고 각 사업별 경쟁력 유지, 조직 안정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상여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한진택배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한진의 조현민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등극하는 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한진이 이달 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예상과는 달리 조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HYK 측은 한진을 겨냥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사실 조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이 좀 유력했지 않았습니까? 뜻밖이네요. 그렇습니다. 한진은 25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조현민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조현민 부사장은 지난해 말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사실 사내이사 선임이 예정이 유력하다고 전망이 됐는데 결국 무산된 겁니다. 왜 무산이 됐습니까? 네, 2대 주주인 HYK 파트너스라는 이 사모펀드 운용사가 이 한진을 대상으로 경영권 분쟁을 제기한 점이 영향을 줬습니다. HYK 파트너스는 지난해 말에 조현민 씨의 부사장 승진을 지목하면서 재벌 일가의 폐쇄적 경영에 대한 감독 의뢰에 주주 제안을 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조현민 부사장의 이사진 선임을 반대하는 취지로 해석이 됐습니다. HYK 파트너스가 지난달엔 이 서울중앙지법에 주주 제안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해달라 이렇게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한 것도 한진 측에 부담이 됐던 걸로 해석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주총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될까요? 네, 한진이 결국 이 HYK 파트너스의 주주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해당 안건들이 대거 이 주총에 상정이 됐습니다. 이사 최대 정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집중투표제, 또 중간 배당제 도입 등이 핵심입니다. 이로써 해당 안건 통과를 두고 표대결이 불가피해졌는데요. HYK 파트너스 관계자는 이 한진 측이 주주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부로 이 가처분 신청 취하 절차를 받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영양제 아로나민으로 잘 알려진 일동제약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윤응섭 대표를 포함한 일동제약의 오너 일가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지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시세 조정을 했다. 이런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일단 압수수색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주 금요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가 맡아서 수색을 벌였는데요. 자본시장 위반 혐의에 대한 보강조사로 보여집니다. 검찰은 일동제약 인적 분할과 일동홀딩스 공개매수, 신주 발행, 유상증자 관련 이사회와 주주총회 보고서 등이 담긴 문건과 하드디스크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응섭 일동제약 대표와 임원들의 휴대폰과 이동저장 매체 등도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의 주가 추이와 오너 일가의 지분 변동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업계에서는 자본시장 위법 위반 혐의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일동제약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오너 일가 지분율과 관련해 모종의 조치가 문제가 된 게 아니냐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앞서 일동제약 오너 일가는 지난 2015년 녹십자와 경영권 분쟁을 벌인 바 있었는데요. 가까스로 경영권 방어에 나선 뒤 오너 일가는 경영권 안정을 위해 회사를 분할했고 1년의 과정을 통해 오너 일가 지분율을 20%대에서 40%대로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즉석밥 시장에 뛰어든 할인이 첨가물 논란에 불을 지펴서 즉석밥 시장이 최근에 시끌시끌합니다. 오뚜기와 CJ제일제당 측은 상당히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하림이 지금 첨가물 제로 이런 마케팅에 나섰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네, 하림이 지난 4일 내놓은 즉석밥 순수한 밥 마케팅인데요. 자사 제품에 단 0.1%의 첨가물도 쓰지 않았다. 즉 100% 쌀과 물만으로 지은 밥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하는 밥에도 첨가물이 들어갑니까? 라는 문구까지 내세우고 있는데요.
기존 즉석밥을 만드는 회사들은 첨가물을 넣고 있지만 우리 제품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뭐 기존 주자들 입장에서는 좀 도발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 업체들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모습인데요. CJ제일제당은 햇반에 밥 고유의 맛을 유지하는 미강 추출물을 넣었는데 쌀겨에서 뽑아낸 식품 원료로 화학 첨가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뚜기밥에는 산도 조절제가 소량 들어가는데 넣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풍미를 유지하기 위해 쓴다는 게 오뚜기 설명입니다. 이런 것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용한 범위 내로 사용하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런 설명이라고 하면요. 뭐 이번 할인의 첨가물 제로 마케팅이 오히려 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하림이 이렇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배경은 CJ제일제당 햇반과 오뚜기밥이 시장의 98%를 차지할 만큼 지배력이 압도적인 가운데 후발주자로서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림 측은 집에서 하는 밥에 첨가물을 넣지 않는 것처럼 그 방식 그대로 구현했을 뿐 경쟁사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휴대폰 할부 수수료 담합 의혹 조사에 나섰습니다. 업계에서는 담합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공정위 조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네,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부터 이통 3사에 대한 본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신 3사가 단말기 할부 금리를 연 5.9%로 유지하는 것이 담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라서인데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당국에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금리 인하 조치를 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이 단말기 할부 수수료 자체는 언제 도입이 됐습니까? 네, 지난 2009년 SK텔레콤이 연 5.9% 이자로 처음 도입했습니다. 이어 LG유플러스가 2012년부터 같은 이자를 적용했고요. KT는 같은 해 연 5.7%에서 3년 뒤 연 6.1%로 올렸다 2017년 연 5.9%로 재조정했습니다. 현재 3사 모두 수수료율은 연 5.9%로 같은 상황입니다. 일단 3사 모두 수치가 같으니까 공정위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요. 업계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네, 업계에서는 도입 시기가 각각 다른 만큼 협의가 불가능해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통신사 요율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서 같은 수준으로 조정이 됐을 뿐이라는 겁니다. 또 자금 조달 시 발생하는 이자와 단말 할부에 대한 보증 보험료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 대비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란 설명도 있습니다. SBS 비즈 권석입니다. 넷마블과 NC소프트가 6년 전에 지분을 교환하면서 맺은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끝냈지만 사업 협력은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이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6년 전에 넥슨과의 분쟁 때 이제 넷마블이 NC소프트의 백기사로 나서면서 이렇게 시작된 관계인데요. 이게 좀 끝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NC소프트의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던 넥슨이 갑자기 경영 참여를 선언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는데요. 이때 NC가 넷마블과 지분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방어했습니다. 넷마블과 NC는 서로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는데요. 양사는 어제 이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두 기업은 서로 보유한 지분을 사전 협의 없이 팔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블레이드 앤 소울, 리니지2 등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공유하던 사업 협력은 이어갑니다. 그렇군요. 넷마블이랑 NC 양사가 서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은 얼마나 됩니까? 네, 6년 전 넷마블은 NC소프트 지분 8.9%를 3,911억 원에 취득했고 NC는 넷마블의 지분 9.8%를 3,803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지난해 9월 기준 넷마블의 지분율을 보면 NC소프트가 6.8%를 차지해 방준혁 넷마블 의장과 CJ E&M, 테센트 다음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같은 기간 NC의 지분율을 보면 넷마블이 8.9%로 김택진 NC 대표와 국민연금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지분을 매각할 경우 넷마블은 약 1조 6천억 원, NC는 6천억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사는 당장 서로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인아입니다.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지급한 퇴직금이 1조 3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은행권이 인력 줄이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데 따른 영향이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권준수입니다. 지난해 은행권 퇴직금 규모 전년과 비교하면 얼마나 늘었을까요? 네, 지난해 국내 은행의 퇴직급여 규모는 1조 3,3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 늘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새로 쓰고 있는데요.
특히 시중은행에서만 지난해 지급한 퇴직금은 약 7,300억 원에 달합니다. 이어 농협과 기업은행 같은 특수은행이 약 4,730억 원, 지방은행이 1,250억 원 규모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 사용이 크게 늘면서 은행 영업점이 계속 줄어든 영향이 큰데요. 지난 5년 동안 전국적으로 영업점포 약 800곳이 사라졌는데 지난해만 해도 238곳의 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점포가 문을 닫으면서 집에 간 직원들이 많다. 그러니까 인력 규모가 그만큼 줄었다 이런 뜻이겠죠? 네, 시중은행의 전체 임직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6만 7,5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1,570명 줄었습니다. 이 직원 수 감소폭이 1년 만에 무려 3배 이상 늘었는데요. 이 시중은행별로 살펴보면 하나은행에서만 지난해 총 500여 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했고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에서도 각각 490여 명, 460여 명이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희망퇴직자가 늘어난 이유는 결국 은행별로 준정년 특별퇴직 등 대상 범위를 확대한 이유가 큽니다. 게다가 평균 36개월치의 임금과 기타 복지 혜택을 얹어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한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SBS 비즈 권준수입니다. LH 3개 신도시 투기 의혹 논란 확산에 대한항공의 서울 송현동 부지매각 합의식도 연기될 전망입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주 서울시와 대한항공 또 LH가 참여하는 매각 최종 합의식을 열 계획이었지만 합의식을 연기하고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실황입니다. 서쪽과 일부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질이 나쁜데요. 특히 서쪽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별 미세먼지 실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농도가 그나마 양호한 곳은 용신동과 청량리동, 제기동 순이 대개고요. 가장 안 좋은 곳은 당산 1동, 오류 2동, 항동 순으로 130 마이크로그램 안팎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하늘은 점차 흐려지겠고 밤부터는 전남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공기질은 서쪽과 강원 영서로 나쁘겠습니다. 국내외에서 유입되고 정체하는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서쪽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WHO 기준은 수도권, 충남과 세종, 전북과 광주로 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른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서 공기질이 좋지 못한 날이 많겠는데요. 이 지역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불필요한 외출은 되도록 자제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